바로 이어서 2차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해에 1차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괜찮아서 이거 잘하면 동차로 붙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잠깐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동차로 합격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우선 제가 첫 해 1차 시험에서는 세법 계산 문제를 거의 풀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회계가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었고 또 세법학 같은 경우에도 1차에서 공부했던 세법과는 전혀 다른 과목이었어요. 또 이게 두 교시이긴 하지만 사실 세법학이라는 한 과목인데 8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8과목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로 분량도 거의 8과목에 해당하는 분량이기도 했고요. 그때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긴 했지만 세법학 강의를 다 듣는 것도 벅차서 회계랑 세무회계 공부를 거의 못하고 갔어요. 세법학도 완강을 했었나 못했었나 가물가물하고 또 솔직히 말하자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거를 느끼고 나니까 좀 공부에 대한 의지가 떨어져서 동차 기간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시험장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만 바보같이 이제 멀뚱멀뚱 앉아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당일날까지도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가긴 가야죠. 근데 제가 동차 시험을 보고 느꼈던 건 진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 걸 이었어요. 사실 전업 수험생이시라면 무조건 동차로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힘든 건 맞는데 또 전업으로 동차 합격을 하는 게 완전히 불가능한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략은 있어야겠지만 최대한 동차 커리큘럼 따라가서 합격 한번 노려본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직장인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면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 한 바퀴만 돌린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좀 하고 회계랑 세무회계에서 고득점을 노려보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나마 동차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2차 시험을 3번 경험하고 느낀 건 세법학 점수는 채점 기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운도 작용을 크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웬만해서는 실력에 비례해서 점수가 나오긴 하지만 정말 못 썼는데 점수가 괜찮게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잘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세법학 일부 점수로만 얘기하자면 제가 첫 해에 동차 때는 정말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은데 점수를 보니까 55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유예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유예 시험 보고 나서 친구들한테 나 붙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었는데 처음에는 35점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소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4점짜리 문항 하나를 재채점을 하게 돼서 점수가 올라서 39점으로 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해에는 실제로 문제가 조금 쉽기도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책이랑 거의 똑같이 썼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고 또 전해에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채점을 좀 신경 써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80.5점이었습니다. 세법학 점수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반면에 회계와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숫자여서 명확한 편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풀이 과정에서 점수를 크게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정답 맞히면 점수 주는 식? 그러니까 물론 그 풀이 과정을 백지로 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풀이 과정에 너무 힘을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또 나의 점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 하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 두 과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세법학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영혼까지 끌어서 열심히 답안지를 적은 다음에 착한 일 열심히 하면서 점수 잘 나오기를 기원해 보는 게 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차 시험을 보고 나서는 다른 수험생들하고 조금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시기가 그 합격 발표 나오기까지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동차 기간 동안은 정말 공부하기가 싫었는데 이상하게 2차 시험을 보면서 갑자기 공부 의지가 불타올라서 그 시험 끝나고 나오자마자 집에 가서 저녁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까지 저 혼자서 나는 유예 영순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좀 허망하게 보냈던 동차 기간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특히 직장인이시라면 이 전업으로 동차 기간을 보낸 수험생들과 어느 정도 이 수준을 맞춰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간에 열심히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차 기간 동안 열심히 달리셨을 전업 수험생 분들도 사실 마음을 다시 잡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동차로 합격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는 다시 공부로 돌아오셔서 2차 공부를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회계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부터 이어지는 과목이긴 하지만 1차보다는 깊이가 조금 더 있어지고 또 1차에서 좀 버려뒀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주워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기초 강의를 다시 한번 더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회계에서는 저는 가볍게 가져간 부분은 있었지만 완전히 버린 부분은 없었어요. 1차에서는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2차에서는 문제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완전히 버린다는 건 내가 운이 나쁘면 20, 30점을 날린다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대신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파트라면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진 않았고 너무 응용이 많이 들어간 문제라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들까지 굳이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들은 이 부분이 출제가 되더라도 한두 개 정도의 새끼 문제? 이 정도로 차지를 하니까 그것까지 가져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회계는 파트별로 문제를 푸는 형식이라고 하죠. 그 틀 같은 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숫자 없이 그 틀들을 적어서 한 공책에 모아두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한 바퀴씩 보면서 휘발되지 않도록 계속 복습을 했던 편이고요. 파트가 다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순서대로 풀고 다시 풀 때는 새로 풀기라고 해서 이 여러 파트의 문제를 동시에 복습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고 저는 빠른 시간에 여러 파트의 문제를 복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 임박했을 때는 1차 시험 문제를 풀기도 하고 했습니다.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저 첫해 21점이었고요. 둘째에 61점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동차 때 생각을 해보면 눈으로 보면서 강의를 듣고 이제 나중에 좀 예쁘게 정리해서 이해하면서 옮겨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예 때 느낀 게 세무회계는 무조건 손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강사님이 적는 내용 거의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같이 풀려고 공부를 했고 그렇게 습관을 들였더니 실력이 좀 오르긴 하더라고요. 또 세무회계도 회계랑 비슷하게 문제 푸는 형식, 예를 들면 접대비면 접대비 푸는 형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형식들을 또 하나의 공책에 모아서 그것도 시간이 날 때마다 복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고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사람은 신기하게 실수를 했던 건 또 실수하고 헷갈렸던 건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적어 놓는다거나 다른 색깔로 적어놔서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또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것들을 하나의 공책에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법학은요, 처음에는 쟁점, 요지, 사실관계, 판례 이런 식으로 답안지 양식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는데 요즘 추세는 문제가 쪼개져서 나오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문제에서 알아서 목차를 새끼 문제들로 쪼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 하나하나에 그 내가 외워둔 목차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상해지고 되게 생각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로 한 문제가 통째로 나왔다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차를 적용을 하는 게 맞지만 문제가 작게 쪼개져 있다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목차이기 때문에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적절히 정리해서 적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외워야 돼요. 세법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일단 외우고 나면 이해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기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없기도 하고요. 암기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백지에 출력하는 건데 사실 이게 처음엔 굉장히 막막하고 또 기분도 안 좋아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인출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백지에 인출을 해낸다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암기를 한 거지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책 보면서 외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실제로 내가 외우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시험장에 가면 인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지 공부법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나는 이게 당장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에는 암기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책에 키워드들을 지워주는 펜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들을 지운 다음에 그 키워드들을 내가 외워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백지 인출법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또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말은 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쓸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쓰고 나온다 하는 생각으로 시험 현장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당연히 핵심이 되는 판례들은 당연히 외워줘야겠지만 합격의 기본은 법령입니다.
판례들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판례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선 법령을 정확히 적어서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판례라는 건 그 법령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적을 수 있는 문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판례를 다 알고 가겠다 하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시험 현장에서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고 마음을 다시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내가 쓸 수 있는 내용들 차근차근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부한 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꿈을 향해서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저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힘내셔서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